네, 틀딱TV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유교와 연고 제6장 강한 국가와 강한 사회 간의 일반화된 호혜성, 박정희 시대 한국의 발전 경로라는 부제가 붙었는데요. 오늘은 좀 그동안은 실제 있었던 일을 사건 위주로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은 그 사건들을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이걸 이론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그동안에 나왔던 여러 가지 개념들을 다 조합해서 이 하나의 어떤 시스템이 지속된 상태로 박정희 시대의 어떤 경제발전 모델을 설명드릴 텐데, 그것이 이론적인 논의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선 국가가 강했다라는 표현의 개념과 또 사회가 강하다 약하다 하는 때의 그 사회가 강하고 약한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그 다음에 일반화된 호혜성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이 일반화된 호혜성은 보통 우리가 쓰는 호혜성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지를 좀 정확하게 우선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국가가 강하다 약하다 할 때 우리나라 권위주의 국가 대표적인 게 박정희 시대 혹은 그를 이어받은 전두환 시대를 우리가 국가가 강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모든 사람이 동의하죠. 근데 그때 강하다는 것은 뭐 공권력이 군사적인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강하다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 기구가 여러 장치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뭐 각각의 내각이 있고 내각들 간의 업무에 관할 영역이 있고, 그 업무에 관할 영역들 사이에는 서로 조율이 잘 되는지 혹은 서로 갈등하고 있는지. 예컨대 최근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펼 때 부동산 정책을 주무로 담당하는 국토부와 또 그것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재경부인가요? 자금을 대는 부서와 서로 엇박자가 나죠. 예컨대 주택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을 줄여야 된다 할 때 국가가 취하는 정책들은 뭐 예컨대 지금 정부가 유래 과세를, 재산세를 높인다거나 하는 정책을 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재산을 소유하는 게 세금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팔게 만들고만, 그 팔 때 양도세나 관련된 세제, 또 그 사는 사람들은 팔라 그러는 사람의 주택을, 아파트를 예컨대 이제 금융권에서 어떻게 대출을 받아서 그걸 살 수 있게 해주는지, 이런 것들이 다 연관돼 있잖아요. 근데 그 연관돼 있는 것들이 잘 조율이 돼 있으면은 강한 국가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게 엇박자가 나면서 예컨대 막 공장을 지어야 한다라는 정책과 환경을 규제해야 된다는 정책이 서로 막 부딪히면은 공장을 짓는 것과 환경을 규제하는 건 대부분 갈등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환경부 쪽에서는 막 환경이 중요하다 그러고, 에너지 정책을 뭐 싸고 질 좋은 전기를 우리가 필요로 한다 하는 기본적인 어떤 조건과 원자력은 안 된다라는 게 지금 부딪혀서 개판이 됐잖아요, 지금 정부. 이런 것들이 이제 겉으로 보면 국가가 뭐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내부에 들어가 보면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부서가 조율이 잘 안 돼서 서로 간에 그냥 왜 저쪽 부서에서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을 딴지 놓느냐 하는 식으로 으르렁거리고, 그럼 그 와중에 국민들은 이제 희생만 되는 거죠. 개판이 되는 거죠. 근데 박정희 시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이게 맞으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청와대가 잘 조율을 하고 각 부서가 그런 일들을 잘 연결시키고, 그래서 강한 국가라고 하죠. 그렇게 잘 조직된 국가가 민간에 있는 기업, 특히 재벌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은 이 사람들이 국가 정책을 따라올 수 있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굉장히 잘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한 국가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 강한 국가의 반대편에 대부분의 우리나라 학자들은 우리나라 사회가 그 당시 박정희 시대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사회는 굉장히 약했다고 표현해요. 약한 사회다. 왜냐하면은 오늘날 같은 시민사회도 없었고, 시민사회라는 게 이제 대부분 겉으로는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한다고 이제 주장을 하죠. 내부에 들어가 보면 최근에 박원순으로 대표되는 참여연대의 문제점 같이 국가 권력에 어떻게 편승해서 국가 권력 자체가 돼버린 경우도 최근에 많이 이제 확인되고 있지만, 어찌됐든 60년대, 70년대는 시민단체라는 NGO라는 단체들이 아예 없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 많은 학자들이,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 당시는 사회가 약했다라고 평가를 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다른 챕터 말씀드릴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익집단이나 시민단체가 없다고 해서 약한 사회냐, 혈연지원 학연단체는 그때나 지금이나 튼튼하게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자식을 잘 교육시키겠다, 조상을 잘 모시겠다 하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 우리 단체, 우리 종친회를, 우리 향후회를, 우리 동창회를 발전시키겠다 하는 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인센티브를 주는 동기부여 장치로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사회가 결코 약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저는 평가하고, 그러면은 그 당시에 강한 국가와 박정희 대통령으로 표현되는 그 국가 권력과 그 권력의 반대편에서 그 권력의 한편으로는 통제와 한편으로는 그 권력을 저항하고 견제하는 사회와
어떤 관계였냐. 이게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 국가가 발전합니다.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국가가 어떤 정책 제안을 했는데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그 사회의 내부에서 예컨대 뭐 어느 집안에서 예컨대 어느 마을에서 야 우리 국가 정책이 이런 게 나왔으니까 그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거를 열심히 하면은 국가가 우리한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단다. 한번 해보자 하고 했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기억하시겠지만 새마을 운동이거든요. 마을마다 이제 국가가 제공하는 뭐 기본적인 철근이나 시멘트 이런 것을 받아서 우리 마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마을 전체가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뭐 수로를 잘 닦는다든가 길을 닦는다든가 뭐 지붕을 개량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마을 단위의 사람들이 다 협동해서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면서 마을 간에는 경쟁이 일어나고 그 경쟁으로 서로 더 국가의 정책에 잘 협력해보자. 이것을 이제 마을 단위에서 기업 단위로 바꾸면 국가가 야 수출을 잘하면은 국가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준대. 우리 수출 서로 잘해보자 하는 경쟁을 기업 간에 엄청나게 했죠. 그래서 너도 나도 원래는 수출을 우리가 얼마를 수주를 했다. LC 수출 신용장을 얼마나 받아왔다. 그럼 그걸 평가해서 야 니네 지금까지 성과가 좋으니까 그러면 더 해줄게. 잘 좀 해봐. 내년에 더 잘해. 이런 식의 상승작용이 기업과 기업 사이에서 경쟁이 엄청 있었지만 개별 기업을 보면 부침이 심했지만 기업 전체로 보면은 기업이 국가의 어떤 그 재분배 정책에 호응해서 마침 시너지를 낸 거죠. 그러니까 마을은 마을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국가의 정책에 호응해서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상황이 나라가 잘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사회가 약했다면은 일방적인 국가의 동원, 계획, 그 동원에 민간은 그냥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 북한을 보면 그려져요. 북한은 김정은 권력이, 그 앞에는 김정일, 혹은 그 앞에는 김일성 권력이 엄청난 통제를 했죠. 그 엄청난 통제를 한 것을 사람들이 진심으로 나라가 발전하려면 이걸 해야 된다라고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할 수 없이 이걸 안 하면 배급을 안 준다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따라가는 거하고 진심으로 그 국가가 제시한 어떤 목표를 자기의 내부의 가치로 받아들여서 목표에 나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좀 역할을 해보자 라고 접근하는 거하고는 천양지차가 나는 거죠. 대부분의 독재 국가들은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의 독재자들이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은 국가 권력은 강한데 즉 민간을 동원하고 억압하고 통제하는 능력은 발달했죠. 경찰을 통해서, 군대를 통해서. 그런데 통제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이 국민의 동의를 못 받고 자기 개인 주머니 채우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못 벗어났는데 박정희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박정희 시대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조국 근대화를 한번 해보자. 민족 중흥을 해보자. 라는 어떤 자기의 그 가치를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그것을 따르도록 요구하고 따르도록 호소할 때 본인이 솔선수범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는 박정희 대통령 본인이고 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도와주는 관료 집단이 있으니까 청와대 참모들, 내각의 장관들, 또 내각 아래에 있는 여러 그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제시하는 그 목표를 자기 자신의 목표로 다 내부화합니다. 체화시켜요. 근데 지금 정부 예컨대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걸 이제 실행해야 될 장관들은 예컨대 조국 대통령이 한 얘기하고 전혀 다른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막 자기만 챙기고 자기 자식만 잘 되게 뭐 이상한 뭐 무슨 표창장을 위조하고 하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야 저거 뭐 말만 저러고 아무것도 실제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실제 생활은 다르구나. 우리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믿고 우리도 그 가치를 따르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박정희 시대에는 지금이랑 비교하면 그런 면에서 국가 관료의 솔선수범 대통령 본인의 솔선수범, 대통령을 도와주는 스태프들의 공무원들의 솔선수범 그 솔선수범을 온 국민이 받아들여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는 방법으로 마을은 새마을 운동을 하고 기업은 수출을 하고 수출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어떻게 잘 만들고 하는 것이 정말 시너지가 생기면서 나라가 이렇게 사이클을 계속 선순환을 하면서 발전을 했는데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당시 사회가 약한 사회가 절대 아니었다. 여전히 혈연지연 학연 같은 몇천 년을 우리 땅에서 뿌리박은 밑바닥 조직들이 작동하고 있었고 그 밑바닥 조직들이 사실은 크로스 커팅하고 있었어요. 가로질렀어요. 예컨대 한 사람이 향후회에도 가입돼 있지만 동창회에도 가입돼 있고 그러니까 동창회와 향후회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학교를 같이 다니고 이제 같은 마을. 학교는 예컨대 뭐 연세대학을 다녀요. 연세대학 동창은 호남에도 있고 영남에도 있죠. 또 이제 향후회라 그러면 향후회는 이제 예컨대 호남 향후회, 영남 향후회 있으면 호남 향후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학교 동창회를 통해서 영남 사람들하고도 한 다리 방을 치면 연결이 되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 영어로 크로스 커팅 한다 그러고 우리말로는 가로지르는 관계들인데 집단이 다양하게 구성이 돼서 그 집단 간에 서로 연결된 사람들이 서로 교차가 되면은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관계가 줄어들겠죠.
대부분 연결이 많이 되는 거죠. 실제 우리 사회는 그런 면에서는 전통적으로 전통에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크로스 커팅하는 단체가 활성화되어 있었고, 거기에 이제 뭐 나중에는 시민단체도 생기고 뭐 이익집단도 생기고 온갖 단체들이 생기면서 거기에 이 혈연지연 학연이 크로스 커팅하는 역할을 계속 해주는 그런 사회로 본다면은 그 당시 사회가 결코 약한 사회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설명하기 어려우면서도 꼭 아셔야 되는 개념이 이제 호혜성 중에서도 일반화된 호혜성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호혜성이라고 하면은 글자 그대로 하면 주고받는 거죠. 혜택을 베풀고 혜택을 돌려받는 거. 이게 이제 보통 경제에서 물건을 주고받고 서비스를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호혜를 하는 거예요. 리시프로컬한 관계에 들어가는데, 이 리시프로컬한 관계는 이제 관계에 내장되어 있는 어떤 서비스나 그 재화의 가치가 등가예요. 같은 값이에요. 내가 100원을 내면 100원이라는 현금을 내면은 그 100원에 상응하는 등가성 있는 물건을 내가 사게 되는 거죠. 교환이 딱 가치가 동일한 게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일반화된 게 아니고 그냥 보통 호혜성이죠. 이게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교환이 바로 그런 호혜성인데, 여기에 일반화됐다라는 게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는 것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일반화된 호혜성이라는 것은 인류학에서 많이 쓰는 개념인데요. 인류학자들이 이제 오늘날의 사회가 아닌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외딴 사회들을, 고립되어 있는 사회들, 전통이 많이 남아있는 사회들을 참여 관찰을 해보니까 거기서는 사람들이 주고받을 때 그 주고받는 재화가 등가가 아닌 경우가 많더라. 나는 작게 주고 돌려받는 건 많이 돌려받거나, 나는 많이 주고 돌려받는 건 작게 돌려받거나, 또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주고받는 게 동시적이지 않고 지체가 돼요. 내가 지금 줬더니 지금 당장 돌려주는 게 아니고 뭐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돌려주는 경우도 있더라. 이런 교환이 벌어지면은 사람들이 교환을 주고받는 상대방하고 어떤 관계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관찰을 해봤더니, 아주 등가적이고 즉각적인 교환을 하면은 교환에 참여한 당사자 두 사람 사이에 연대가 별로 강하지 않아요. 연대가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적당히 주고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없어도 또 다른 사람하고 또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래서 말하자면 그 두 사람 간의 관계가 끈끈한 관계가 되지 않고 합리적인 관계가 되죠. 아, 내가 필요해서 이걸 제공하고 또 필요해서 내가 이걸 받는다. 레셔널한 거지, 그야말로. 근데 이제 막 교환의 시점이 늘어져요. 지금 줬는데 5년 후에 돌려받고 10년 후에 돌려받고, 내 대에서 저 집안에다가 어떤 호의를 베풀었더니 그 아래 때에서 나한테 돌려주더라. 우리 집안에 돌려주더라. 이런 교환이 들어가면은 그 교환의 시점이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환의 시점이 다른 효과로 인해서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지는 효과가 나오더라. 또 주고받는 것도 나는 요만큼을 주면서 뭔가를 베풀었는데 상대방은 그 요만큼 준 것이 너무 고마워서, 예컨대 부자에게 돈 10,000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한테 10,000원을 주고 10만 원을 주고 너 오늘 먹고 사는 거 해결해라 라는 호의를 베풀면은 부자에게는 사실 별 타격이 없는 그냥 선의를 베푼 거죠.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은 당장 굶어 죽을 판에 있는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부자가 그렇게 10만 원을, 10,000원을 자기한테 아무런 조건 없이 뭐 갚으면 다행이고 안 갚으면 고만이다 라는 식으로 주면은 굉장히 고마워요. 물론 안 고마워하고 그냥 먹고 떨어져라 그러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굉장히 고마워하고, 아, 내가 어려울 때 저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저 사람의 도움을 지금 당장은 못 갚아도 시간이 가면서 내가 여건이 되면은 갚아야지. 그러면서 그거를 안 잊어버리고 5년, 10년, 20년, 30년 가서 나중에 갚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한 사이클이 돌면은 그 교환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일반화된 호혜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고받는 그 교환되는 재화가 등가가 아니고 시점이 동일한 시점이 아니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요, 교환을 하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사이클을 그래요. A는 B에게 도움을 주고, B는 C에게 도움을 주고, C는 D에게 도움을 주고, D가 A에게 도움을 줘요. 그러면 A, B, C, D 전체가 연결되면서 A는 B만 도와줬고, B는 C만 도와줬고, C는 D만 도와줬는데 D가 그러고 A를 도와줬어요. 이런 사이클이 그려지는 거를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 A, B, C, D 사이에서는 즉각적인 교환보다 훨씬 더 어떤 신뢰감이 높아지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럴 때 우리가 일반화된 generalized reciprocity, 일반화된 호혜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일반화된 호혜성을 좀 이제 추상적으로 설명하면 도덕적 통합이 잘 돼 있는 공동체에서는 이런 게 많이 벌어집니다. 예컨대 부모님이 나한테 베풀어요. 자식이 태어나서부터 교육을 받고 성인이 돼서 부모님을 모시는 과정을 쭉 보면은 부모는 자식한테 아낌없이 베풀죠. 자식이 그걸 받아들여요. 자식이 못 갚아요. 자식은 결국 이제 자기가 장년이 돼서 부모가 노인이 됐을 때 좀 갚을 수 있죠. 그때도 제대로 못 갚고 뭐 그러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제대로 부모님께 효도를 못했다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결국 자기 부모한테 돌려드려야 될 걸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식을 잘 키우는 걸로 보답을 해요. 한 집안 전체로 보면은 사랑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계속 내려가지, 아래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는
물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주 훌륭한 도도를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의 집안에서는 윗대가 아랫대를 사랑하고 그 아랫대는 그 다음 아랫대를 사랑하는 식으로 쭉 내려가면서 이제 이 사이클이 그려지는데 이럴 때도 호혜성이 높은 거죠. 일반화된 호혜성이 있는 거죠. 집단을 그러니까 그걸 이제 분석적으로 보면은 가문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죠. 가문을 위해서 내가 가진 거를 희생하는 거, 보태는 거. 근데 집단의 결속에 강하면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내가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죽는 거를 합리적인 시각에서 보면 비용 편익 뭐 이런 걸 계산하면 내가 왜 죽어야 돼? 나 총 안 쏘고 도망가야지. 그렇지만 내가 자란 내가 속한 이 조국 공동체를 국가 공동체를 나 아니면 누가 지키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군인 정신이 투철해져서 적을 향해서 죽음을 알고도 전진하는 거. 이게 이제 말하자면 공동체적 어떤 희생인 거고 그런 희생이 있는 도덕 규범을 가진 사회와 공동체와 그런 희생을 인정하지 않는 그냥 아주 자기의 이해관계만 계산하는 공동체의 결속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다르죠. 그런 면에서 일반화된 호혜성은 도덕적 결속, 의무감을 만들어내는 집단을 위한 의무감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그런 것을 만들어낼 때 일반화된 호혜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박정희 시대에는 이런 일반화된 호혜성이 국가면 국가, 기업이면 기업, 마을이면 마을 이런 단위에서 정말 너무 이게 잘 관리가 되고 그것을 사람들이 잘 따르던 시대였는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면서 지금은 과거와 같이 국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많이 줄어들었고 전부 자기 자신의 이해만 추구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런 현실은 잠시 접어두고 박정희 시대가 어땠는지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호혜성은 밸런스되어 있는 균형 잡힌 호혜성이 있고 일반화된 호혜성이 있다. 일반화된 호혜성이라는 것은 균형이 잡히지 않았다. 어느 한쪽이 다른 쪽보다 훨씬 더 많이 준다. 돌려받는 것이 많거나 돌려받는 것이 적거나 주고받는 사람들 사이의 가치가 주고받는 것의 가치가 일정하지 않다. 그럴 때 오히려 그 사람들 사이에는 더 결속이 생긴다. 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제 약한 사회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표 6.1 201페이지의 표를 보면요. 개발도상국의 유형이라는 표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국가와 사회가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2x2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유형에 보면 국가가 강하고 사회도 강하면은 그 강한 국가와 강한 사회 사이에 상승작용, 시너지가 생겨서 국가가 발전해서 발전국가 카테고리가 나오고 이제 국가는 약한데 사회가 강하면은 포획된 국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캡티브 스테이트죠. 이게 뭐냐면은 강한 사회를 구성하는 세력이 강하면은 어떤 특정 가문, 어떤 특정 기업이 국가 권력을 좌지우지해요. 그러면은 국가는 약한데 그 가문이나 그 기업이 그 국가를 주물르면은 맞아 민간에 포획된 국가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포획돼 있다라고 표현하고 국가가 강한데 사회가 약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계속 북한을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엄청나게 국가가 강해요. 근데 사회에 그런 국가에 대응하는 역량들이 약하면은 사회적 결집이나 사회적 어떤 단체들이 약하면은 국가에 대항할 수가 없죠. 그럴 때는 국가가 무엇을 하냐? 약탈을 해요. 민간을 막 약탈하는 거죠. 민간의 물건을 국가가 마음대로 자원을 뽑아서 내 거다. 내 마음대로 쓰고 이런 식이고 두 가지가 다 약한 거. 국가도 약하고 사회도 약하고 완전히 사회가 그 나라는 붕괴된 사회이고 그래서 이 2x2 테이블에서 우리나라가 강한 국가, 강한 사회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사회가 강하다, 약하다 할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을 많이 쓸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개념이 소셜 캐피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회 자본. 어떤 분들은 사회적 자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사회 자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사회 자본이 뭐냐면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내재되어 있는 자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을 경제 자본을 보통 자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양, 뭐 10억을 갖고 있다. 집을 아파트 뭐 몇 평짜리를 갖고 있다. 현금을 얼마 갖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자본이 많다. 근데 그 사람은 그 자본을 갖고선 자기가 필요할 때 그걸 쓰죠. 투자도 하고 뭐. 근데 사회 자본은 내가 내수 중에 갖고 있는 건 아닌데 내가 다른 사람하고 맺고 있는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자본이에요. 근데 내가 무엇을 공부했는데 어떤 책을 읽었더니 그 책의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친구 중에 그런 문제에 굉장히 그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쪽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내가 전화를 해요. 그 친구한테. 야,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책을 읽고 있는데 너 이거는 나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너 이거 무슨 내용인지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냐? 그래서 설명을 듣고 이해하게 돼요. 그런 친구가 있는 사람과 그런 친구가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누구를 사귀냐? 어떤 사람하고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쓸 수 있는 어떤 능력, 자원의 양이 마치 자본을 많이 갖고 있는 거, 적게 갖고 있는 것 같이 달라지죠. 네트워크가 좋은 사람은
사회의 요소요소에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사람, 자기가 필요한 판단을 하는데 기본이 되는 자료를 제공해 줄 사람들을 다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요. 마당발이라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A라는 일이 벌어지면 저쪽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야, 이 문제는 네가 세무 전문가니까 내가 세금을 지금 절세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또 뭐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면 또 변호사한테 연락을 하고 현직 판사한테 연락을 하고 또 뭐 기자한테 연락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가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이제 고립되어 있는 히키코모리 같은 사람들 막 아무도 관계를 안 맺고 이제 자기 세계에만 침점해 있는 사람. 이 갖고 있는 소셜 캐피탈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 사회 자본이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가능한데 가장 이 사회 자본의 연구를 많이 해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로버트 퍼트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규정해요. 책 202페이지에 나오는 말인데요. 퍼트남은 자발적 협력은 호혜성의 규범과 시민적 참여의 네트워크 등과 같은 사회자본이 충분히 축적된 공동체에서 더 쉽게 달성된다. 그러니까 협력적인 공동체가 있고 구성원들 간에 계속 갈등하고 반목하고 분열만 하는 공동체가 뭐 공동체라고도 사실은 부르기 힘든 어떤 단체가 있을 때 그 단체의 회원들끼리 단체의 멤버들끼리 굉장히 관계가 협조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단체도 있잖아요. 그럼 문화 자체가 다른 거죠. 그 단체가 갖고 있는. 근데 이제 협력이 잘 되는 단체는 사회자본이 높은 단체, 협력이 잘 안 되는 단체는 사회자본이 낮은 단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규범이나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있는 거, 도덕적 규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에 어떤 특정한 단체에 사회적 자본이 많은 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그 규범을 서로 잘 알고 그 규범에 맞게 행동하는 거죠. 상대방의 감정을 안 거스르게. 그리고 다 연결돼 있어요. 연결이 안 돼 있고 고립돼 있으면서 상대방 감정은 신경 안 쓰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만 많이 모여있는 단체가 있다면 협력이 당연히 안 되죠. 이제 그런 분위기를 토트넘은 자발적 협력, 호혜성의 규범, 시민적 참여,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많은 단체가 이제 그게 잘 된다고 하는데 박정희 시대에 우리나라가 이런 혈연지원 학연의 단체들이 많이 있었다. 그 단체들이 기업들이 국가와 소통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래서 국가의 정책에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참여하고 반응했다. 이런 얘기들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설명에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좀 약간 이론적인 설명을 했다면은 204페이지에 그림 6.1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박정희 시대의 국가와 사회가 맺고 있는 관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편인데요. 그 그림 6.1을 보시면은 제목이 강한 국가와 강한 사회의 시너지. 그래서 네 가지 사회자본의 관계인데 이제 이 그림에 보면은 제일 위에 국가가 있습니다. 국가라는 게 물론 굉장히 복잡하지만 내부로 들어가면 그냥 겉에서 보면 국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죠. 그게 제일 위에 거시적인 어떤 이제 그 상황이고 미시적인 걸로 내려가면은 그 당시 사회에 마을이 있고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제가 줄여서 마을과 기업을 이제 대표적인 걸로 해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마을과 마을 사이, 그러니까 마을 C와 커뮤니티 1, 커뮤니티 2. 그 둘의 관계는 D1. 기업은 컴퍼니 1, 컴퍼니 2, C1, C2, C-1, C-2. 그래서 기업과 기업이 경쟁하고 그 경쟁, 마을과 마을이 경쟁할 때 국가가 그 경쟁에 개입을 하는 것을 국가의 개입을 A라고 제가 했는데 우선 국가는 그 당시 박정희 시대의 국가는 굉장히 그 조직적 완전성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오가니제이셔널 인테그리티라고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인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와 부서 간에 서로 갈등보다는 조정이 잘 돼 있는 상태. 이제 그런 것을 가장 잘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박정희 시대에 만들어진 기관 중에 경제기획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경제기획원은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하고 그 각각의 자금이 부처별로 어떻게 쓰여서 전체적으로 국가를 5개년 계획을 끌고 가면은 첫 번째 해인 올해는 어떻게 쓰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쓰고 이걸 계획을 계속 세워서 매년 그것을 집행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서였죠.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박정희 때 처음 만들어집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그 전에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국가가 직접 그걸 제대로 만들지를 못하다가 이제 경제개발 계획을 본격적으로 수행하려고 보니까 이것을 전담하는 국가의 부서가 있어야 되고 그 국가의 부서가 있어서 거기서부터 예산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쓰고 그 쓰는 예산이 어느 부서로 얼만큼이 나간다 하는 것을 조정하는 그런 것을 잘 만들어 놓은 게 국가의 조직적 완전성이 높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오늘날하고 비교하면 오늘날 이게 잘 안 됐습니다. 부서끼리 싸우고 뭐 국회랑 정부랑 계속 싸우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 전체를 보면 국가를 구성하는 파트별로 갈등만 있고 조정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제도적인 배열 국가기구의 제도적인 배열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제도적인 배열이 제도만 잘 짜져 있으면 되느냐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제도를 잘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제도를 짜는 것만큼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제도 속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규범이라고 생각해요. 박정희 시대에는 이 문제가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예컨대 뭐 재경부에서 일하는 사람과 또 뭐 농어촌 문제를 전담하는 농림부에서 일하는 사람과 교육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관료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 규범 이런 것들이 박정희라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그 당시 청와대 비서실에서 일하던 박정희 대통령의 중요한 참모들, 또 그 참모들 바깥에 있는 공식 기구, 각부 장관들 산하에 있는 그 조직에 쭉 말단부터 시작해서 그 장관까지 공무원 위계가 있고 또 거기에 연관된 뭐 청들이 다 있고 이런 제도적인 배열이 잘 돼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그 조직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의 태도, 가치, 규범 이런 것들을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갖고 있는 가치가 어떤 거였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농촌 출신의 가난한 집안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어려서부터 그 농촌의 중간계급, 그러니까 농촌의 부자가 아닌 농촌의 소규모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그 부지런함, 근면성,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검소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환경에서 자랐고 본인이 이걸 차화했고 군인이 되고 교사가 되고 군인이 되면서도 그런 것을 계속 몸으로 받아들여서 본인 스스로 굉장히 검소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검소함을 알려주는 뭐 일화들이 많잖아요. 예컨대 뭐 수세식 화장실에 물 내려가는 게 한 번 누르면 너무 많이 내려가니까 아까워서 그 화장기 물 이렇게 보관하는 내리는 통에다가 벽돌을 몇 장 넣었다는 거야. 벽돌을 넣어서 벽돌만큼 물이 내려가는 양이 줄어드니까 물을 아끼는 거죠. 뭐 그런 식의 일화 뭐 돌아가실 때 차고 있던 허리띠를 보니까 너무 낡아서 이게 대통령인지 정말 의심했다라는 여러 가지 일화까지 박정희 대통령 본인의 가치가 너무나 그 농촌 중간계급 지향적인 검소함, 근면함이 몸에 배있던 분이었고 본인이 그런 것을 본인이 솔선수범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뭐 엄격하게 요구하기도 하고 따르지 않을 수 없도록 압력을 가해서 그리고 그거를 재교육하는 그런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래서 당신이 국가 공무원인데 국가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은 당신은 맞아 국가에 반역하는 반역자다라는 정도의 어떤 신념이 들어가게 엄청난 그 가치 규범을 훈련하는 제도들을 많이 만들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새마을교육하던 기관들이었고 또 일정한 기간 각 부서별로 근무를 하고 나면은 재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가동을 해서 반드시 정신적인 재교육을 받게 해서 예컨대 뭐 육군 대학에 가라 또 뭐 무슨 뭐 일반 관리들은 또 무슨 재교육을 받아라 이 재교육 과정에 역사관이나 지금 얘기하는 그런 생활의 기본이 되는 가치관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 발전국, 그 당시 이제 국가를 발전국가라고 부른대요. 그 발전국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를 확실히 잡았어요. 대부분은 이 부분에서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배열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제도적인 배열이 잘 돼 있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아무리 잘 돼 있더라도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깽판을 치면은 되는 일이 없죠. 그리고 그것은 최고 지도자가 솔선수범할 때 잘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따르게 됩니다. 솔선수범을 하지 않고 말로만 너는 바람풍해라 나는 바람풍한다 하면은 다 바람풍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예컨대 고위공직자들이 집을 뭐 여러 채 갖고 있는 걸 팔으라고 하는데 안 팔고 계속 버티고 아 이거 나는 뭐 안 팔겠습니다 이러면은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에 웃기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 때는 그런 문제에서 엄격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를 제가 연결되어 있는 예를 하나 들면 제가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77년에 군대를 갔어요. 79년에 제대를 했는데 그때가 우리 아버지가 정무수석을 하실 때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말하자면 권력의 정점에 있던 때죠. 제가 그때 눈이 나빠서 대학 다닐 때부터 제가 초중고부터 눈이 나빴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시력이 나빠서 말하자면 병역 검사를 받았더니 3을종이 나왔어요. 그러면 군대 방위로 가는 때였어요. 근데 이제 판정관이 마지막에 제 기록을 보더니 너 눈이 나쁜데 너 아버지가 고위직 공무원이네. 야 너는 군대 가야 돼. 현역으로 가야 돼. 도장 꽝 찍더라고요. 그래서 빨간 도장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이제 말하자면 지도층의 자녀들은 더 엄격한 기준으로 군대를 보냈어요. 지금같이 권력이 있으니까 군대 빠지게 뭐 뒷배경으로 군대를 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애들은 다른 보통 사람들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보충력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단계 올려가지고 너 현역 가라고 해서 저 현역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라가 돌아가니까 맞으면 국가 발전이 내 발전이고 내가 국가의 일을 허투루 할 수 없고 내가 국가에 대해서 허투루 일을 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반역이다 하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죠. 이게 안 되면은 아무리 국가 권력이 총칼로 사람들을 억압하면서 막 강제로 채찍으로 일을 시켜도 사람들이 진심으로 따르지 않게 되거든요.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들의 독재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자기 자신은 권력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 자기 밑에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라고 하는데 밑에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솔선수범으로 도덕적 감화를 받지 않고 강제로 그런 일에 내몰리면은 보고 저 자식이 지는 안 하면서 내 노란 불이네? 내가 왜 제가 하려는 거를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돼서 이제 엉망이 되거든요. 근데 박정희 시대는 그러지 않았다. 라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공무원들이 자기 이익만을 차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은 우리도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이고 또 그것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나도 잘 되는 길이다 라는 게 말하자면 아까 얘기한 일반화된 호혜성의 규범으로 서로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일반화된 호혜성의 규범으로 집단을 잘 이끈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현대중공업 정주영 회장이 창립해서 지금은 정몽준 회장이 소유하고 있나요? 현대중공업,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 중에 하나죠. 그 기업의 사훈을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요. 제가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보입니다. 그 현대중공업,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 그 입구에 가서 보면 그 공장 벽에 크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고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길이다. 이게 이제 정주영 회장이 현대중공업을 만들면서 현대중공업 사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잘 되는 것이,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잘 되는 게 당신이 잘 되는 거고, 현대중공업이 잘 되는 게 나라가 잘 되는 거고, 현대중공업이 잘 되는 게 여기서 일하는 당신들이 잘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자면 공동체적인 그 규범이 굉장히 강력한 거죠. 이런 시대에 살았고, 이것을 가장 잘 체화했던 분이 정주형, 박정희 대통령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와 혁명과 나라는 1963년에 저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를 하나 썼는데요. 시에 본인이 쓴 시입니다. 땀을 흘려라. 돌아가는 기계 소리를 노래로 듣고 2등 객차에 불란서 시집을 읽는 소녀야. 나는 고운 내 손이 밉더라. 우리는 일을 해야 한다. 고운 손으로는 살 수가 없다. 라고 특권층을 향해서 외칩니다. 기름으로 밝히는 등은 오래가지 못한다. 피와 땀과 눈물로 밝히는 등만이 우리 민족의 시계를 올바르게 밝혀줄 수 있다. 그래서 고운 손 가진 니네 잘 사는 사람들, 부자들, 당시 호화 생활을 즐기던 혁명 대상이었던 사람들, 우리 민족이 잘 사는데 동참해라. 내가 솔선수범한다. 나를 도와주는 내 참모들 다 나를 따르고 있으니까 당신들도 따라라. 그래서 국가가 박정희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국가 조직의 구성원들이 그런 가치관을 갖고 일을 하니까 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일하는 걸 민간에서 보고 새마을운동에 참여하고 기업하는 사람들 기업하는 사람대로 수출하는 데 참여하고 이 시너지가 생기는 거죠. 이런 농촌 중간계급 지향적인 가치관이랄까요? 규율이라고 할까요? 에토스, 윤리, 이 솔선수범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저는 국가의 강력함을 갖고 오는 도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대랑 비교하면 지금 시대는 너무나 규범이 망가졌습니다. 규범이 없다고 해도 돼요. 고위 공직자들도 어떻게 하면 한탕해서 내가 현직에 있는 동안 어떻게 한탕해서 이 자리를 벗어날 것인가 하는 식으로 지금 고위공직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것을 뭐 농담 삼아, 농담인 척 혹은 자랑 삼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자리에 있을 때 한 건 해서 평생 먹고 살 거 챙기자. 근데 박정희 시대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뭐 없지 않아 있었겠죠, 일부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발을 못 붙이도록 하는 분위기를 박 대통령이 솔선수범하면서 만들어서 그 당시에 고위공직자들은 국가의 어떤 헌신하는 자세가 철저했던 것이 지금이랑 비교하면 너무 잘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지 않고 능력이 없으면 그거는 국가에 대한 반역이니까 넌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 자리를 빼라. 그 자리에는 그런 도덕적 관념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된다. 하는 분위기가 절대적이었고 이것이야말로 국가 전체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동력이었다고 생각해요. 이런 이제 어떤 자세를 가진 공무원들이, 국가 관료들이, 정치권의 인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에 있는 마을 단위의 농촌 개량 사업을 한다. 그래서 뭐 마을길을 넓히고 지붕을 개량하고 수돗물을 나오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어떻게 했냐면요. 새마을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자연부락에다가 동일한 시멘트와 철근을 국가가 동일하게 지급했어요. 뭐 물론
어떤 마을은 사람이 좀 많고 어떤 마을은 사람이 적고 해서 뭐 거기에 대해서 차등이 좀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차등이 좀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자연불황에다가 같은 조건의 자원을 제공하고 1년 후 2년 후에 평가를 합니다. 같은 분량의 시멘트와 같은 분량의 철근을 줬는데 어떤 마을은 그걸 마을을 위한 공동사업에 잘 써서 마을 전체가 좋게 된 마을이 있는가 하면 그 지원을 받은 동장이 자기 집 하나만 고치고 팔아먹어버리고 뭐 이런 마을마다 이제 어떤 상황이 달라지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평가를 해서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잘 쓴 마을에는 그 다음에 더 줘요. 잘 못 쓴 마을은 평가해서 나쁘면은 덜 주거나 안 줘요. 그러니까 마을 간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니까 국가가 우리를 알아주는구나. 우리 더 열심히 일해보자. 시간이 가면서. 이런 시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것을 굉장히 잘 쓴, 그런 전략을 잘 쓴 게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간의 경쟁이 활성화돼서 옆마을에서는 국가가 제공한 그런 자원을 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노력 동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성과를 냈대. 우리도 그럼 그걸 따라서 해보자. 그 마을에서는 이거 했는데 우리는 차라리 이거보다는 저걸 해서 우리 마을에 더 필요한 걸 하자. 하는 식의 논의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경쟁적으로 국가적인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다 그 일에 그러고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 시스템이 아까 그 그림에서 이제 국가가 마을 단위에 어떻게 개입했냐 하는 것이죠. 그 마을 단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혈연지연 학연을 통한 그리고 또 그 유교적인 영원히 사는 방법, 우리 집안을 일으키려면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된다 하는 식의 어떤 헌신을 가진 정신적인 윤리가 있었죠. 그런 것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하면서 이제 마을 간의 국가 발전을 위한 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서로 경쟁하게 됐고,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도 이제 국가가 수출을 하면 뭐 세제 혜택을 준다, 또 뭐 금융 지원을 한다, 여러 가지 뭐 시장에 대한 정보도, 해외 시장을 뭐 예컨대 아랍에서는 장사를 하려면 뭐 어떤 식으로 장사를 해야 된다 하는 정보도 제공하고 하니까 이제 기업 간에서도 그런 경쟁이 일어나서 서로 수출을 많이 하고, 또 수출을 많이 한 기업에 대해서는 막 산업 훈장이라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서, 훈장이라는 게 원래 그동안은 국가를 건국할 때 기여했던 분, 혹은 뭐 6.25 전쟁 때 나라를 지킨 분들 한테만 주던 훈장을 경제 영역에서도 이제 훈장을 주는 산업보국 훈장을 만들어서 막 수출의 날, 뭐 상공인의 날, 이런 날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잘한 사람들을 그걸 그 사회학에서는 전시적 의례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그 의례를 보게 해서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국가가 인정을 해주는구나, 나도 저렇게 해서 인정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그 전시적 의례, 디스플레이 리추얼, 이것을 하면서 사람들 하여금 그걸 다 따르게 하는 거죠. 기업은 기업대로, 마을은 마을대로 국가의 정책에 대응해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이끌어 나갔던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엄청난 그 시너지가 생기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장 경제, 가장 역동적인 발전 국가가 우리나라였죠. 그 페이지 221을 보면요, 표 6.3이 나오는데요, 새마을 운동의 재원이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새마을 운동을 마을에서 자체 조달한 비중과 정부가 지원한, 정부는 또 그때 뭐 중앙정부도 있고 지방정부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비율이 나오는데요, 새마을 운동이 71년부터 시작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79년까지 계속됐는데, 초창기에 보면은 비용을 자체 조달합니다. 60%, 70%, 80% 마을에서 내요. 중앙정부는 30%, 10%, 20%, 요 정도. 그러다가 75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자체 조달, 마을의 자체 조달과 정부의 지원이 약 5대5 정도로 이렇게 비율이 바뀌는데, 이런 것을 봐도 무작정 정부에서 돈을 그냥 마구 뿌려대는 게 아니죠. 필요한 사람들이 스스로 돈을 내고, 자금을 내고, 정부가 조금씩 도와주면서 필요한 일을 해나가게 해서, 그것이 이제 노하우가 쌓이고 잘 되면은 정부가 적극 도와주고, 잘 안 되면은 정부가 발을 빼는, 이런 식의 지원을 했거든요. 지금같이 누구나 무조건 재활 의지도 없는 사람들한테 너 무조건 그냥 50만 원 준다, 청년이니까 50만 원 준다, 100만 원 준다, 이게 아니고 열심히 살라 그러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서 발판을 마련해 주는 거죠. 본인의 노력이 정부의 지원과 합쳐져야 뭔가 잘 되는데, 요새 하는 정책이랑 대비가 되면서 더욱더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이 얼마나 뛰어났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요. 기업과의 관계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관계들은 우리가 기업의 뒷돈을 받아서 무슨 크로니즘이다, 뭐 특혜주의다, 뭐 기업의 뒷돈을 받아서 그냥 그 기업한테 경쟁력을 요구하지도 않고, 네가 나한테 뒷돈 줬으니까 니네 기업 그냥 시장에서 돈 벌게, 니네가 기업 활동하는데 진입장벽을 높게 쳐줄게 하는 식으로 봐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리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그 63년에 부정축제 처리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혁명하고 나서 50년대 후반, 그다음에 장면 정권 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부정이 많았던 상황을 이제 정리를 하려고 그 당시 잘 나가던 기업인들을 다 잡아들여서 부정으로 축제한 것을 국가가 환수하겠다라는 취지의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잡아들인 것은 한 50명 정도를 잡아들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실제 이 사람들의 돈을 뺏었냐? 그러진 않았어요. 이 사람들의 이제 그 부정에 대한 눈책을 한다 그러면서 구속을 한 다음에 과거에는 어찌됐건 지금부터 당신들이 가진 재산과 부를 가지고 기업 활동을 해서 기업을 통해서 보국을 하면, 기업 보국을 하면은 앞으로는 과거 일을 더 문제 삼지 않을 테니까 지금부터 좀 열심히 해달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다 풀어줘요. 그때 풀려난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병철, 삼성그룹의 창업자. 삼성그룹의 창업자가 그때 들어갔다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하고 독대를 하면서 경제 발전에 대한 두 사람의 얘기가 막 서로 조화가 되면서 나중에 이병철 자기 회고록에 호암 자전이라는 책에 쓴 한국일보에 연재한 우리가 잘 사는 길이라는 5회 연재물. 이때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업인들이 부정부패한 것을 처벌을 목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그냥 권력을 휘두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처벌보다는 지금까지의 부패나 부정은 오히려 문제를 한번 삼았지만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테니까 앞으로는 당신들이 갖고 있는 그 기득권을, 그 재산을 국가 발전을 위해서 기업 보국을 해라. 그러면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하는 생산적이고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제 권력을 사용했어요. 저는 굉장히 이것도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업이 무슨 활동을 할 때 그것이 국가 전체로 봐서 필요한 것이면 잘한다고 칭찬해야 되는데 작은 잘못을 하나 저질렀다고 작은 잘못 하나를 핑계로 징벌적인, 그래서 엄청나게 그 기업을 타격을 줘서 그 기업을 쓰러뜨리고야 마는, 그래서 그 쓰러진 기업을 보면서 우리가 드디어 제국주의 앞잡이 자본가 한 명을 쓰러뜨렸다 하면서 막 환호하는 이런 식의 국가 정책은 정말 하수 중에 최하수고요. 그 기업인이 그동안의 잘못을 깨닫고 더 이상은 그런 탈세를 한다든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지금부터는 나라의 발전이 내 기업의 발전이 되는 방향으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을 활용하겠다 하는 방향으로 기업인이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이 부정축제처리법도 63년에 가장 대표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데 기여했던 법이고, 그 이후에 63년 이후에 이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최고의 역동성을 가진 경제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런 상황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10대 재벌의 구성이 계속 바뀌고 또 100대 기업의 구성이 계속 바뀌고 하는 것이 한 번 특혜를 받은 기업한테 절대로 특혜를 계속 준 게 아니고 제대로 특혜를 받은 만큼 경쟁력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가차없이 이제 제재하는 그런 도덕적 어떤 그 규범과 함께 북돋우는 게 들어가니까 이제 시너지가 생기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79년에 돌아가시고 그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만들어놨던 이런 시스템, 제가 오늘 설명드린 강한 국가와 강한 사회의 일반화된 호혜성에 기초한 관계, 이것이 전두환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관속이 있어서 계속 가죠. 노태우 때까지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김영삼이 이제 93년에 집권을 하는데, 김영삼이 집권을 하면서 신자유주의적 개혁이라 그러면서 이런 국가 관료들의 어떤 도덕적 의무감, 이런 것들보다는 개인적인 이해관계, 개인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시장주의자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득세를 하면서 국가가 경제에 너무 많이 개입한다면서 경제개발 계획 자체를 없애버려요. 이제 김영삼 때 5개년 계획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경제를 기획하던 부서도 필요 없다. 개인의 이기심에만 호소하면 이게 잘 될 거다 했는데, 실제 김영삼 정부가 그렇게 하다가 97년에 외환위기를 자초하고 김대중 정부가 이제 외환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 93년부터 있었던 일은 다음 챕터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쉽지 않은 얘기인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 설명이 박정희 시대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글 딱!